제가 책에서 보니까 웰컴 투 오자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생소해서 어떤 단어 의미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주인공 마티 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멕시코 카르텔의 돈을 세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 동업자가 이 멕시코 이 카르텔에 이 등을 치고 돈을 빼돌렸다가 걸려요. 그런데 뭐 가차 없죠. 동업자뿐만 아니라 이 마티 버드도 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마티 버드가 하는 얘기가 그 죽음의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지금까지는 시카고에서 내가 돈 세탁을 했는데 이제는 오자크에 가서 더 많은 돈을 세탁해 드리겠다. 걱정 말고 맡겨달라. 살려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멕시코 카르텔 사람이 결국 설복이 돼서 오자크로 보내요. 그러면 이 마티 버드가 하는 일이 거기서 이 돈을 세탁할 기업체를 찾는 거예요. 멀쩡한 기업체를 매수한 후에 그 기업체의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이 마약 카르텔의 돈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이 기업체가 장사 잘해서 번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은 돈을 파나마의 이 마약 카르텔 계좌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약 카르텔의 돈을 세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수를 하면 마약 카르텔 보스한테 바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돈 세탁을 하는데 500만 달러를 돈 세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500만 달러 가까스로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500만 달러 끝나니까 또 5천만 달러를 보내요. 그걸 또 세탁해 이 마티 버드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티 버드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어요.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세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웰컴 투 오자크를 왜 집어넣냐 하면 지금 중앙은행의 처지가 이 마티 버드와 다르지 않다. 2008년에 뭐 그 이전부터 중앙은행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거겠죠. 그런데 2008년 9월 달에 결정적인 패착을 하나 하게 되죠.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킨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그동안 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던 온갖 그 문제점이 다 튀어나왔죠. 그렇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결정을 내리죠. 이제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때는 일단 살리고 보자. 살리고 보자. 이걸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실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융시장 망가지게 놔둘 거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협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이 멕시코 카르텔의 돈을 세탁해야만 하는 마티 버드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현 시점을 좀 이렇게 시사해주는 의미로 웰컴 투 오자크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계속 접하면 뭐 연준 의장은 이전서부터 되게 좀 보수적으로 좀 스탠스를 가지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실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 연준의 이런 그 양적 완화, 이런 금융 정책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실제 이 실물 경제의 문제니까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뭐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막 풀어대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펼쳐진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금융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금융시장에서 돌고 도는 돈이 실물 경제로 돌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실물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가? 이 문제는 다시 또 2008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08년 위기가 바로 민간의 부동산 위기였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민간 부분의 어떤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출 줄인 사람들이 하는 건 뻔해요. 돌아오는 빚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대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또 무한히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선진국 그 경제가 굉장히 정체되고 우리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선진국 경제가 후퇴하니까 신흥국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경제에 난 이 거대한 수요 공백을 누군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걸 메워준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재정을 풀어서 이 글로벌 경기를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풀으니까 중국에도 문제가 터졌죠.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뭐 그림자 금융 문제가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 과잉 유동성을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결과가 2015년 성장률입니다. 2015년 성장률을 보면 2007년도 중국 성장률의 절반으로 그냥 뭐 까여버렸거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이 중국을 믿고 원자재 수출을 늘렸던 수많은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뭐 일부 국가들은 좀 경제 위기가 나타났고 금융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수요에 큰 공백이 나타나 있고 중국도 예전처럼 그렇게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락다운돼서 봉쇄 조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돈을 써야 될 것인가? 결국은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뭐 인프라 건설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정부들이 이제는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정부의 재원이라는 게 무한정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실물 경제 충격을 양적 완화 같은 금융 정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부의 재정이 이 재정 지출이 지속 가능하느냐가 바로 앞으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기본소득으로 줬던 돈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시장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그렇죠. 흘러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것이 시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준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재정정책, 금융정책들을 보면 하나는 이제 뭐 제로금리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있죠. 그 회사채 매입이 있죠. 이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정크본드까지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정크본드 채권도 괜찮아. 지금 투자해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연준이 왜 이 정크본드를 매입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연준이 이 비율형 회사채 매입을 발표했을 때. 그런데 연준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레이딩의 기본 원칙은 수익률도 있는데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크본드. 그야말로 이건 뭐 정크본드는 그냥 뭐 표현이니까. 네. 근데 정크본드를 샀는데 이게 진짜 정크가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정크본드를 투매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3월 말, 4월 초에 보면 국내 채권 시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정크본드가 아니에요. A-, 트리플 B 같은 채권들인데 만기가 5일 남은 채권들이 민간평가사 금리, 전날 금리보다 20% 높은 수준의 이렇게 시장에 나옵니다. 만기 5일 망할 이유가 없는데 왜 던져? 이거는 정말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 기관 투자자들의 기본 심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관 심리 투자자들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크본드를 안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은행이 나중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뭔가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이 정크본드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반의 리스크 익스포저가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정크본드 하나, 두 개가 무너질 때 이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연준이 결국 이 정크본드 매입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분명히 계속 지속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혼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먼저 망하나 그런 것들을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좀 괜찮고 좀 살만하네, 괜찮아졌네, 이제 좀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겠네, 성장률도 올해는 나쁘니까 내년에는 기술적으로 반등한다고 하잖아요. 성장률도 지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지나가니까 주식이 좋아질 거야. 그런데 시장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최악은 아직 진짜 코빼기도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옥석 가리기는 이제 지표도 좀 괜찮아지고 코로나19 확진자도 확실하게 줄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연준이 바로 정크본드 매입을 중단하는 순간에 예전에 2014년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와 같은 그런 시장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어떤 분들은 그때 그런 발작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결국 또 연준이 개입하지 않을까? 왜 충격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연준이 다른 조치를 취할까요? 그건 만약에 연준이 무한정으로 이 부유랑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심리도 중요해요. 연준이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들어와요. 그게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연준의 이 국채 매입, 회사채 매입,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상에 그 자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연준도 임계점에 달하지 않을까. 그 언젠가는이 왔을 때는 멈추겠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안 온다. 연준이 계속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 없겠죠. 내년에 또 들어오고, 내후년에 또 들어올 거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올라갈 거니까 더 투자하시고, 더 이익을 볼 거니까 계속 투자해야 되겠죠. 사상 최장 랠리가 지금 이미 10년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20년 못 가겠어요? 연준이 계속 사준다는데. 그런데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제 눈치 보다가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이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연준이 한계에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던지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요. 사람들이 그래 되게 힘들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이제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금융 랠리가 펼쳐지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를 막 연준에 요구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상황 가지고는 좀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연준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결국에는 은행의 수익성 문제거든요. 근데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를 해요. 100만 원 넣으면 98만 원 돌려받는 게 마이너스 금리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마이너스 금리냐.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이 그 연준에 그 돈을 애치할 때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묻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시중은행들이 연준의 이 초과 지준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가 반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은행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우리 마이너스입니다라고 하면 당장 도망가겠죠. 뱅크런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1%면 우리가 다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구기관들 보고에 따르면 이 마이너스 금리가 1%,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 달하면 은행들도 못 견디고 예금 금리까지 마이너스 금리로 돌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마이너스 1%까지 간 나라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은행들이 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분명히 도입을 했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성장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렇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연준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비율형 회사채를 매입하면서 왜 마이너스 금리를 못한다는 겁니까? 은행들 입장을 왜 봐줘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얘기예요. 국채금리라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은행 간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게 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고, 이 은행 간 금리가 그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싸지고, 낮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낮겠습니까? 은행 간 금리가 낮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은행 간 금리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국채 가격이 당연히 비싸야 돼요. 근데 2002년도부터 지금 국채 금리보다 이 은행 간 이 인터뱅크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뱅크 마켓 금리가 더 낮아요. 이게 본드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나라 금리보다 은행 간 금리가 낮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정상화 베팅 들어갔는데 결국에 다 깨졌어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이게 유지가 됩니다. 상황이 다르면, 수급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책 당국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다 가능해져요. 지금 연준이 하는 것들 다 2008년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언제죠? 지난번 미국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MMT라고 현대통화이론하고 기본소득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건 사회주의 정책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터부시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이번에 그걸 전격적으로 실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준이 중앙은행들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도입하는 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은행에다 페널티를 주면서 그 은행들이 뭔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실행을 해서 경제가 좀 돈이 그 경제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하는 이유인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과연 그 마이너스 금리를 아무리 높게 한다 한들 돈이 과연 시중에 돌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돈이 또 돌고 도는 문제를 또 떠나서 이 은행의 이 경쟁력 약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되면 은행이 그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은행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유로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고, 일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결국 시중에 도는 그 중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은행이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하나둘씩 이 문제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한다라든가, 뱅크런 위기에 처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그 경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 가면 진짜 그 예금주들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금주들 도망가면 은행이 망가지고 은행 망가지면 연준이 아무리 돈을 돌게 하려고 해도 돈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이 지금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 이 크레딧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워렌 버핏이 왜 금융주를 전부 매도했을까에 대한 지금 호기심을,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에 아주 상당한 뭔가 경랑이 올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